윤석열이 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드세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제가 판사 안 하길 잘했다니까요. 저는 정말 제 성격에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2단 옆차기로 주둥이를 어쩌면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감시당하시는데. 아니 내가 판사인데. 판사가 때려도 감시당하냐. 옆에 있는 판사라도. 아니 그 태도 보셨죠?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는 거. 그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기현도 드디어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나올 정도로 자세 똑바로 하세요. 그래야지. 이런 자세로. 자세 문제가 아니라 녹취가 안 돼서 녹취가 안 돼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실. 마이크 네. 그게 이제 황당하죠. 가까이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원래 자세가 있다 보니까 마이크가 녹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가 포함된 이야기였는데요. 도저히 홍장훈 못 차장이 봐주겠다. 얼마나 답답하면 피고인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홍장훈 차장 앞에서 윤석열이가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윤석열하고 홍장훈 차장하고 한판 붙었던 거 보십시다. 여인형이 이게 아니 방첩사령관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수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아니 이거 도대체 통신사 위치 추적 영장 없이 해달라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게 도대체 뭘 아는 놈인가 이래갖고 무슨 체포라는 업무를 하겠나라고 지금 생각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이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대통령이 지시해서 이런 위치 추적 같은 거를 하게끔 한다는 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지 않았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촉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방첩사령관 혼자 생각이란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그 요지인데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증인의 요지고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 피고인. 좋았어. 이게 지금까지 마치 특수수부 수사 검사들이 엄청난 신문 기술이나 엄청난 논리를 통해서 실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아왔는데 방송을 통해서 그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렇지. 법조인으로서의 실력이 딱 저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윤석열을 포함한 윤석열 변호인 단까지 했을 때 윤석열이 에이스입니다. 그나마 그 중에 에이스예요. 에이스죠. 예. 변호사들보다는 낫죠. 네, 그나마 나은 상황이고 지금 저게 뭐냐면 전제를 깔고 이 지시는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갖고 유도신문을 한 건데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이 너무 팩트이다 보니까. 나 하나만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딱 들어봤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윤석열이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모르는 무슨 뭐 법원 내에 논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하면은 재판부를 설득해서 뭔가 될 수도 있는가? 있나요? 아니 전혀 없고 저거는 윤석열 피고인이 과거 검사 시절 때 했던 행동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재판 단계에서는 정보 비대칭이 해소가 돼갖고 서로 피고인도 그 검사도 똑같은 정보를 들고 있지만 수사 단계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심지어 검사는 특히 특수부 검사는 기소 수사권을 들고서 뭐 가족을 위협한다던가 다른 별건으로 내가 기소한다던가 이런 식의 협박으로 해서 상대방의 답변을 강요하는 식의 신문을 많이 합니다.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방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했을 때 예나 아니오를 기대하고 말한 건데 사실 변호인의 신문은 달라야 됩니다. 상대방이 특히나 적대적 신문일 때는 나한테 반발해서 대답할 것까지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신문을 하거나 추상적인 답변을 유도해갖고 본인한테 아전인수 해석을 하는 게 사실 스킬인데 그럴 생각도 능력도 없는 거죠. 전형적인 검사 시절 때 했던 행동을 그대로 했는데 더 이상 정보 비대칭도 없고 권위도 없고 보복의 수단도 없다 보니까 그 민낯이 드러난 거에 불과합니다. 윤석열은 어제 잠을 못 잤을 것 같습니다. 이 과거 이 홍장원이라는 내 부하한테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들었기 때문에 뭐 기억나시겠습니다.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응? 과거에 그래도 말이야 국가의 영부인을 했던 사람한테
여사라는 말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반발을 했는데 감히 나한테 장원이 너 따위가 나한테 이 새끼가 피고인이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 밥이 넘어가겠냐고요. 어? 앵커님 얘기를 해보란 말이에요. 어? 내가 밥이 넘어가겠냐 말이에요. 에? 좀 말씀을 하세요, 앵커님. 아마 밥이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는 보면 이 새끼가 입에 붙어 있어요. 나 그 자연적으로. 국방부 차관한테도 이 새끼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화 늦게 받았다고. 그 새끼가 원래 그래요. 추임새. 추임새.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김건희 그 사건은 복잡해서 기자들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이해를 못해요. 재판이 벌어지면 저게 무슨 의미지? 이 단어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문맥을 이해를 못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거는 정확히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아니면 누가 그러면 그걸 시켰겠어. 여인영이란 사람이 뭐 대단하게 예를 들면 사회에 관심이 많아서 최재형 목사를 체포 명단에 집어넣고 양정철이라는 듣도 보지 못한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양정철 모르는 분도 많을 거예요. 양정철이라는 사람을 거기다 이름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같은 당에 있는 당대표인 한동훈을 거기다 명단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김어준은 좀 알 수 있겠다. 뭐 계속 나왔으니까. 이렇게 썼으면 당연히 이건 윤석열 아니면 김건희가 시켰겠지. 그럼 오히려 뭐 김건희가 시켰으면 윤석열이 모를 수도 있겠지. 그럼 핵심적으로 이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나중에는 야, 이 체포 명단은 윤석열이 시키지 않았어. 그럼 누가 시켰지? 그럼 지 부인이 시킨 거야. 제가 볼 때는 저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킨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김건희가 체포 명단을 작성을 해가지고 여인정한테 넘겨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저렇게 예를 들면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건 인간이면 잘 못하는 거거든요. 저렇게. 그리고 인간은 저런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지기도 해요. 자기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 하나도 안 빨개지더라고. 저도 사람이 아닌 거지 저놈은. 저는 그 홍장원 전 차장이 2번 매겼다고 생각하는 게 마지막에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십니까? 라는 대답에 좀 와닿던 게 김용현이 자기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했다. 이런 식의 증언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거는 사실 김용현이 군사반란을 일으켰다. 자기의 내란과 별도로. 김용현은 사형으로 시킨 그것도 총살이에요.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사지로 밀어붙였던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역공이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은 보스로서의 어떠한 가치도 없다는 거를 한번 못 바꿔가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윤석열이 아니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사실 그거였거든요. 이게 팩트를 집어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오랜만에 윤석열이 팩트 폭행을 당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윤석열이 홍장원한테 아주 시원하게 깨졌죠. 그런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실력도 홍장원 차장한테 잽이 안 될 뿐더러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거짓에는 힘이 없어요. 진실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막 유도해가지고 자기 딴에는 법기술을 부려서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진실이 툭 튀어나와 버려요. 오늘 그거는 뭐 따로 녹취를 들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한덕수 쪽에서 증언이 나왔던가 뭐 어디에서 증언이 나왔던가 윤석열이 이 비상계엄을 일회의 경고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근거로 앞으로 주요 행사를 한덕수 총리한테 이렇게 가도록 했다. 그것은 이게 경고성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계엄 상태를 유지하고 그렇게 할 목적에서 했다라고 증언이 나왔는데 그걸 이제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뭐 기억이 안 나고 뭐 얘기를 증언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내가 나가 보니까 뭐 지금 뭐 거지 같은 새끼들이 뭐 도와주라고 그러고 뭐 또 순점 뭐 갔더니 뭐 다른 나라 원수들 또 좌빨들만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것은 나는 안 하고 이제 뭐 중요한 것만 가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국가 원수가 할 말입니까? 그런 말을? 그러면 그 전에 그 만났던 정상들은 윤석열을 어떻게 보겠어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내가 이걸 법기술을 부려가지고 비상계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의도에 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천박함, 자신의 무식함, 얼마나 사고방식이 틀려먹었는지 이런 게 다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에? 홍장원 차장을 계속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야, 너 지금 뭔가가
제대로 뜻대로 안 풀려서 나를 공격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너 거짓말하고 있잖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홍장원 차장이 그런 겁니까?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기억해요. 바로 그 당시에 왜 홍장원 차장이 그 지시를 거부했고 그런 식으로 공개를 했는지 국회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을 하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디? 평양. 평양이 어디? 국가보위부. 나는 대한민국의 국정원의 차장으로 있지만 간첩을 잡고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것에는 내가 몸을 바치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여인영이 책임 돌리고 김용현이 책임 돌리고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싹 잡아들이라는 것도 뭐 또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러면 그때 싹 잡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누구 말한 거냐. 이렇게 가지고 또 서로 공방이 벌어졌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죠. 근데 그 싹 다 잡아들이라 했는데 그때는 누구 잡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아니 겁니까? 그게 네네. 그 계엄선포 담화문에 보면은 뭐 종북, 주사파, 뭐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를 제가 막 쓰잖아요. 증인도 국정원 안에서 들어왔던 대통령의 관심사항, 방첩사의 역량 보강을 좀 해라. 어? 하는 거하고 같은 차원이라고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까? 누굴 잡아들이라고 그러신 겁니까? 간첩이라는 말도 안 썼고 예, 그럼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반국가 겁니까? 단체라는 말도 안 썼는데 예.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일반 거기까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소위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제가 보기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게 그러면 저기 이재명, 예, 됐습니다. 우원식, 한동훈이 변호인님, 예.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지금 홍장원 차장의 역공에 윤석열이 말려든 겁니다. 전형적인 변호사가 이제 증언을 받아낼 때 전제를 깔아놓고 하는 거잖아요. 싹 다 잡아들이란 말을 했느냐가 사실 쟁점일 텐데. 만약에 싹 잡아들이라고 얘기했냐 안 했냐 그러면은 안 했다고 할 윤석열이 안 거죠. 했다고 할 겁니다. 근데 저걸 전제로 근데 누구를 잡아들이라고 예, 한 거냐 맞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를 막 이제 피하려고 그 뭐 간첩이라 방국가세력 잡아들이라고 한 거지라고 했으니까 이건 이제 잡아들이라고 한 사실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쵸. 저게 바로 변호인의 기술이고 저게 신문의 묘미인데 홍장원 그거를 차장이 참 똑똑한 거 같아요. 오히려 홍장원 차장님이 저걸 해갖고 싹 다 잡아들이란 말을 한 건 사실이네요. 그리고 반국가 세력을 잡아들이라고 했는데 당신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그럼 반국가 세력입니까? 그렇게 판단하셨네요까지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일관성은 있어. 한동훈을 빨갱이라고 그랬잖아요.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잡아오면.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판단한 거 아닙니까? 반국가 세력이고 한동훈 빨갱이.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한 수 뭐 몇 수 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장면 보고. 정 변호사님께서 꼭 전화 주십시오. 이진관 부장판사한테. 그거 싹 잡아들자고 얘기했어요. 정확히 캐치하십시오. 아니, 판사님들도 많이 유튜브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이거 다 아니, 알고 근데 계실 거고. 그 여인영 뭐 걔가 뭐 알고 했다는 게 말이 되냐. 여인영 핑계 대고 또 김용현한테 책임 떠넘기고 그 주장대로면 내란 수계가 김용현이나 여인영이 돼야 돼요. 본인이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군사를 여기저기 군대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김용현이 그렇게 한 거다라고 지난 재판에서 책임 전가했잖아요. 그러면 김용현이 내란 수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500명 보냈다고 하니까 거 봐 내가 1000명 보내야 된다 그랬지 했던 말도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홍장원 차장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리가 좀 돼 있고 그다음에 기억력도 뛰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또 그 변호인단하고 이렇게 공방을 벌이는데 뭐 진술 뭐 이렇게 뭐 저기를 하는데 처음에 막 거절했잖아요. 근데 아니 지난번에 김계리 변호사가 그때 이렇게 진술한 거 그거 했던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완전히 당황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장면도 한번 보실까요? 당시 김계리 변호사는 당시 제 보좌관의 진술까지 확보하고 있었고 보좌관의 글씨를 보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보좌관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보좌관이 세 사람이 그분은 있다고 우리 나중에 말씀하셔서 물어볼 이미 건데. 김계리 변호사는 다 알고 계세요. 김계리 변호사는 그거 기억 못하세요? 맞습니다. 맞죠? 증인이 예. 저에게 증인의 보좌관이 3명이냐고 4명이냐고 저에게 대묻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증인, 제가 그랬지만 보좌관이 한 명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증인이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 증인이 오늘 여기서 근데 그 답변을 하는 김계리 곳입니다. 변호사는 당시 2월 달이면 한참 그 헌재에서 그 이후에 법리가 논쟁이 심할 때인데
그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어떻게 확보하셨죠? 김용현 원래 국정원에 있는 모든 문건은 반출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건을 헌재의 증거로 제출하시면서 증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증언을 유도하신 건 아닙니까? 혹시? 증거 기록이 있습니다. 네? 지금 증거 기록이 있습니다. 예, 네. 일단 거기까지 지금 어처구니 없는데 저 직위원회는 이제 이쪽이 불리하니까 이제 말을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홍정호 차장 보면서 참 놀라요. 사람이 정리가 돼 있기도 쉽지 않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말을 저렇게 논리정연하게 조리 있게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저렇게 잘하는 사람 지금까지 2사람 봤어요.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근데 홍정호 차장도 보고 있으면 야 정말 똑똑하네. 말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김유정 의원도 그런 분인데 그냥 말하면 그냥 책이 되는 거야. 그렇지는 않고요. 누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요. 홍장원 차장은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심지어 아 지금 여기 이야기했잖아요. 홍장원 차장은 왜 저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그 진술이 일관되고요. 거짓을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실을 얘기하면 그 말이 일목요연하게 변함없이 지금 우리가 헌재에서 봤을 때부터 국회 그 기자회견 할 때부터 국회에서 그 상임위 열렸을 때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돼 있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거짓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계속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누구예요? 우리 아까 봤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들도 당황하는 거고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죠. 또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이 자리에서 증명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상개업 멧돼지님 육사 수석이라고 안 했나? 맞아 수석이 아니고 그 뭐라고 그랬죠? 그 대표 생도 였다고 했어요. 심지어 네, 심지어 넘어가는 거. 네, 증인으로 김종호 원장 일로 오시지. 아주 좋았어요. 예, 일어나세요 그러면. 그 방금 보인 행동이 감치! 완전히 이하상 지금 스타일이 이하상이 거기 앉아가지고 감치를 명합니다. 그래도 같이 아무리 15일. 비교를 해도 에이 이하상이라 하십니까. 에이. 가만 있어. 오늘 먹방에 빼? 가장 큰 벌 아닌가요? 달게 받겠습니다. 이게 저는 변호인으로도 가봤고 증인으로도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변호인으로 가는 경우는 노트북도 쓸 수 있고 이렇게 자료 같은 걸 준비해 가서 예. 질문 사항을 미리 다 작성을 해갑니다. 보면서 읽으면서 몇 번 할게요, 몇 번 할게요 해서 보면서 뺄 수도 있고 자료를 찾아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변호인 또 한 명도 아니니까. 근데 증인으로 가면 펜과 메모지만 줍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지금 이거는 오히려 김계리 변호사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이런 거 다 세팅을 하고 왔다는 뜻이고 그거를 다 준비를 하고 논리 구조랑 어느 타이밍에 가야. 왜냐면 자기가 질문하는 그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제지받을 수 있어서 증인은 뭘 보면서 할 수도 없는 거죠. 그것까지 준비를 했고 재판부와 그 변호인, 피고인 쪽에서 자기한테 태클을 걸지 할 수 있는 정확한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바로 역공을 가한 거거든요. 사실 저게 변호사로서 가장 최고의 능력을 보여준 게 홍장원 차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도 아닌데. 네, 맞습니다. 하여튼 대단해요. 그런데 윤석열은 참 보면서 이제는 처음에는 우리가 좀 약간 분노 단계에서 지금은 좀 이제 허탈한 단계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윤석열 얘기하는 거 듣다 보면. 심지어 또 이런 얘기 하나만 더 들어봅시다. 윤석열이 추경호, 나경원 전화를 했잖아요. 언제 했습니까? 비상계엄 발표하고 바로 뒤에. 왜 전화했냐? 웃지 마요. 듣지도 않고 웃습니까? 여기 다 들었구나. 네. 아니, 할 일이 없으니까요. 할 일 없어. 한가해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 거나 봐야지 미리. 자, 혹시 못 들은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윤석열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그 추경호 원내대표랑 통화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래서 상의를 미리 못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셨는데 맞나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니까 추경호가 뭘 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하여튼 그 대화 자체는 뭘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지금 안 납니다. 왜냐하면 추경호 대표가 야당과 협상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시로 통화를 했기 때문에 고생을 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 추경호와 나경원이었는데 나경원 의원한테도 전화가 왔는지 제가 했는지 통화를 한 기억이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건 뭐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나경원도 뭐 하여튼 고생하는데 이런 거를 미리 하여튼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근데 그 통화 시점이 사실은 비상계엄 후에 네네. 아주 그렇죠. 급박한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급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 상황 안에 전해가지고 고생이 많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때 뭐 특별히 저도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아, 졌어. 아, 정말 저건 저 웃잖아 저거. 근데 제가 지금 오늘 저기 딱 처음 보게 있는데 윤석열 입에서 수시로 통화했다는 게 추경호하고 나경원 자기가 얘기잖아. 수시로 통화했다. 전 그렇다면 추경호와 나경원이 수시로 통화를 했다면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떤 정도의 상황들을 캐치했을 수도 있었겠다. 자기가 그렇게 직접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런 발언 하나하나가 제가 볼 때는 계속 지금 윤석열이 낚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있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홍장원 그 국정원 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야, 국정원 인물들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많구나. 왜냐하면 저쪽이 계속 공격했던 게 포인트가 저기잖아요. 야, 네가 얘기했던 메모가 큰 문제가 많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메모를 쓴 사람이 보좌관이니까 그 보좌관에 대한 알리바이를 정확히 만들어가지고 그냥 반박을 딱 쳐버리면서 야, 김계리 네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아, 준비가 잘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계속 제가 볼 때는 공개 재판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런 예. 어떤 진술을 통해서 맞습니다. 예. 지가 뭔 짓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고 그 내용이 나오게 되면 관련자들이 아, 그렇지라고 하는 또 다른 추가 증언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 저 민주당이 잘했다. 그 공개 재판이라고 하는 원칙을 만들어낸 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는 직교에 지가 빠지는 거예요. 네. 집단에는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착각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는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뭔가 전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 오판을 한 건데 사실은 그때마다 이제 낚이는 거죠. 그죠. 딱딱. 추경호 화났겠는데요 아, 왜 나랑 자주 통화했던 얘기 뭐 하는 거죠? 나와가지고 쓸데없이.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이지관 부장판사 아니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재판이나 수사를 하면서 가장 곤란한 게 수사기관이나 재판장에서는 그 묵비입니다. 묵비를 하게 되면은 사실 그 사람의 정보를 캐올 수가 없으니까 어려운데 사실 반대로 그 증인이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또 묵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불리한 얘기가 나왔을 때 소명을 하고 싶은 게 사람의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피고인이나 윤석열 증인의 태도를 보면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고서는 참지 못하고 참고로 그렇죠. 이러면서 계속 말을 하는데 그거 자체가 이제 묵비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나 재간이 없다는 걸 안 되는 의미하고요. 거죠. 본인이 사실은 아무 말도 안 하면 될 거를 그렇죠. 나와서 윤석열한테 가장 큰 벌은 너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아무 말 하지 말고 앉아 있어. 그러니까 참 우리가 봤을 때 그것도 내공이 대단해요. 최상목 또 이상민도 그랬나?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80번인가 했어요. 예. 추경호도 그렇게 추경호도 했었죠. 예. 내공들이 있는 거지. 놀라운 근데 윤석열한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80번 시키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윤석열의 경우에는 말을 하진 않지만 자기 스스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착시에 빠지게끔 만든 기술이 있어서 뭔가를 질문했을 때 이건 뭐 말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거. 이게 이제 본인 스스로는 말을 하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위로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 정말 분노스러운 건,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저 발언 아닙니까? 딱히 할 일이 없어가지고 통화를 했다. 저 시각에 국회가 어땠는지 윤석열은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헬기가 날라들고 누군가는 담장을 넘고 누군가는 몸을 던졌고 누군가는 저항하고 있었는데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저랬다라는 게 공개 재판이어서 진짜 다행입니다. 계속 윤석열은 윤석열 스스로 법정 최고형 구형과 선고의 가능성을 스스로 높이고 있다. 아니 할 일 없는 인간이 전화해가지고 야 문을 부셔서라도 총을 쏴서라도 끄집어내라는 얘기를 합니까? 할 일이 없는데? 안 했다잖아요. 네? 안 했다잖아요. 아 진술을 몇 명? 지금 거기 도와주시는 겁니까? 지금 동조하시는 겁니까? 아니 안 근데 했다고 아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일이 없을 때 그런 거 하는 거야. 뭐 게임이야 이게? 예를 들면.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거 지금 화면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용현과 사이가 갈라질 것 같아요. 여론조사 꽃에 군병력을 투입한 게 누구냐 그랬더니 김용현이 투입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론사 어디 얘기를 하는데 제가 펄쩍 뛰었죠. 민간 기관에 절대 보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김용현 엄청 화나 진짜 지가 보내라고 해놓고 네가 언제 펄쩍 뛰었냐? 이 새끼 나보다 1년 아래인데 안 되겠네? 이렇게 좀 해서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인데 저게 1차적인 조언을 변호사가 했던 건 기억을 한 거예요. 웬만하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라. 그리고 그때 우리가 전화 통화했던 거는 내랑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까지는 조언을 기억했는데 그 다음이 당연한 질문이잖아. 그때 당시 막 군한테 계속 전화하고 있었을 텐데 그 얘기를 했다고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준비를 못했거나 아니면 준비를 해줬는데 기억을 하지 못했거나 이게 실력이 없는 거고. 세 번째로 이제 김용현이한테 이제 저 진술대로면 김용현이 혼자 군사 반란의 일부를 일으키게 된 거라서 이건 아까 총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김용현이 그럼 이거를 반대 라인을 타야 되는데 그들의 변호인이 누굽니까? 그래서 아마 돌아서긴 쉽지 않을 거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경호 영장 이번에 나경원 재판이나 다른 영장 잘리는 걸 보면은 추경호 영장 이렇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전 장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수시로 통화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정보가 나올 거고 구속이 된다고 하면 많은 진술이 나올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박성재 장관처럼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장원 차장하고 이렇게 뭐 김계리 변호사하고 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하나만 더 보고 우리 김종국 원장님 기다리는 먹방 갑시다. 먹개비로 만들어 버리시. 윤석열이 그 지렁이 글씨 운운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 한번 보시죠. 근데 이미 폐기한 자료니까 1차 메모는 없잖아요. 그런데 1차 메모에다 뭔가를 제시해야 되는데 저 파워포인트를 작성하면서 그 인터넷에 그냥 떠 있는 그래픽 중에 하나를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1차 메모라고 예시한 겁니다. 저기 포스트잇이라고 써 있나요? 그냥 노란색 종이 아닙니까? 근데 우연히 노란색 종이에 그때 제가 막 흘려서 썼다는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흘려 써 있는 글씨의 메모를 인터넷 그래픽에서 찾다 보니까 저런 내용이 있어 다운로드 받은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당시 1차 메모를 작성했을 때 와 유사한 어떤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포스트잇에 출력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굳이 1차 메모만 포스트잇 형태로 출력한 이유는 뭡니까? 1차 메모를 포스트잇 출력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아니 저거 포스트잇 아니라니까요? 이거 포스트잇 아닙니까? 아니 저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래픽이라니까요? 저건 뭐지? 지금 맨 마지막은 아유, 속 터져. 그런 것들이 변호사라고 하고 있으니 아이고 내가 봐도 윤석열이 불쌍하다 이런 거가. 그죠. 말을 못 알아먹냐. 말을 그나마 윤석열 에이스라니까요 저 동네에서. 윤석열 낚이긴 하더라도 티카타카는 되잖아요. 저 사람은 마치 그러니까 준비해 온 증인 신문 사안만 읽는 거예요. 그 이상의 질문이거나 내용을 몰라. 네, 내용에 대한 내용을 이해도 몰라요. 없고, 예. 그리고 되게 명징해요. 그 홍장원 차장이 얘기하는 게 뭐라 그러냐면 실제 메모지는 흰색이었다. A4 용지보다 작았다. 그다음 또 하나가 SBU 우크라이나 보안정보부가 적혀 있었다.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건 본인이 그걸 보지 않으면 그렇게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제가 볼 때 진짜 준비를 잘했다. 홍장원 차장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말귀를 같아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떡국열창님이 영화 액트 오브 킬링이 생각나는 건 저뿐일까요? 처참하네요. 나 이 영화 모르는데 뭐예요? 저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액트 오브 킬링? 모르겠습니다. 뭐지? 떡국열차님 설국열차는 내 영화 아는데 영화 액트 오브 킬링이라는 부분에 저런 걸 연상시키는 장면이 있나요? 제가 한번 좀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떡국열차님 제가 잘 모르는데 설명 혹시 되시면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김영일님 오늘 또 금요일 날이면 꼭 슈퍼챗 보내주시네요. 존경하는 배공기 선생님, 박영식 에디터님, 우리 성이랑 동갑내기 종옥성님, 유정 누나, 훈남 정구승 변호사님, 정신 나간 변호사들 대한변협이나 법조계에서 확실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화 딱 지나서 확신 우리 김유정 의원님이 해야 되는데. 확실한 지 참 오래됐네. 오래됐죠. 네. 요즘에는 그러니까 허탈의 단계로 우리가 접어들어 가지고 윤석열 저기 하는 거 보면은 아유. 자, 참
그리고 또 우리가 다뤄볼 것들이 드디어 이제 지기현이에 대해서 공수처가 처음으로 강제 수사 들어간 것도 있고 그 2층에서 뛰어내린 김건희와 문자 주고받은 50대 남자 이준수? 그 저기 2층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하체가 준수한 남자. 전혀 다치지 않고 도주까지 성공한 준수한 남자. 바로 근데 나 그거 궁금한데 이준수랑 김건희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들이 공개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야 네가 뭐 이런 식으로 막 반말로 한 걸로 나오던데 실제로 그런 식의 표현으로 주고받은 건가요? 그렇다라고 일단은 그 문자상으로는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일부 공개가 된 내용입니다만은 그 내용상으로는 아주 밀접한 관계로 읽혀질 만한 대목들이 좀 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게 서로 뭐랄까 호칭에서도 느껴질 정도로 이게 뭐 그리 멀지 않은 사이로 느껴질 만한 어휘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충주 휴게소에서 붙잡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붙잡힌 이후에 이제 이 사람한테 조사해야 되는 것은 1차 주가 조작의 실제 주포이자 관리를 했던 이준수라는 사람이 김건희와 어느 정도로 밀접한 관계여서 2024년 연말까지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무혐의 났을 때 작은 파티까지 열 수 있었던 관계였느냐. 여기까지 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2층에서 뛰어내릴 때 왜 특검에서 갔냐? 압수수색 하러 갔잖아요. 그때 왜 갈 수 있었냐면 도이치 주가 조작 무혐의로 이제 됐었는데 차명 계좌로 그걸 거래했다는 게 증거를 확보한 거잖아요. 그래서 압수수색 하러 갔는데 이미 음주운전으로 그 지명수배가 된 그런 상황이라 경찰을 투입했는데 2층에서 뛰어내린 거였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빨리 신병 확보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경찰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이준수가? 네. 그러니까 이제 한 3살 정도가 많을 것 같고 대단히 친한 관계니까 이렇게 말을 갖다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준수 다음에 배땡땡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이제 몰랐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 이준수라는 사람은 도이치모터스 1차와 2차 주가 조작 모두를 갖다 연결한 사람이고 또 건지법자로 소개해 준 사람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친한 사이인데 압수수색 당시에서 본인이 도망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만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상당히 우려될 만한 내용이다. 본인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김건희도 우려가 될 만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재판정에서 구속하면서 나가했던 과정이 있었고 배땡땡도 제가 볼 때 앞으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배땡땡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최근까지 연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이 두 사람을 제대로 예를 들어 수사를 잡혔으니까 수사를 하게 되면 김건희 시즌2 가 제가 열릴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상황이 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이준수의 존재를 윤석열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는 거예요. 저도 그게 궁금하네요. 그래요? 알았으면 냅뒀겠습니까? 저는 알았을 거라 생각하는 게 이준수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뭐 피신 조서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몰래 검찰을 동원할 수 있는 거는 아마 그 윤석열이 동원을 하지 않았으면 어려울 건데 존재는 알았을 텐데 어떤 관계인 것까지는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에 관계된 사람일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서로 이렇게 친밀하게 향기 나는 문자를 주고받을 정도 사이인 것은 몰랐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근데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이를. 왜냐하면 얘들의 관계는 조금 비정상이잖아요. 좀 특수한 관계죠. 네. 예,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런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선배 검사가 데리고 살던 여자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죠. 그렇게 알려져 결혼하고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아마 정상 아닌 거죠. 뭘 생각해도 상상 그 이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그렇긴 하겠네요. 건진을 소개한 사람이니까 윤석열이 알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냥 건진한테 상당히 많이 의지했던 측면도 있고 대선 출마했던 가장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도 건진이 나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니까 그 사실은 알았을 건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추정해보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됩니다만 김건희와 이준수의 관계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그럴 거라고 하는 추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몰랐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내버려뒀겠죠. 아니 정신적으로 이끌었대잖아요. 건진이 예. 윤석열, 김건희를 정신적으로 이끌었다라고 법정 증언이 나왔는데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준 사람이니까 밀접하게 관련 있고 서로 다 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아까 윤석열 이렇게 그 재판 나와서 물론 그자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긴 한데 아픈 거 맞아요?
윤석열이 네. 저는 전혀 아파 보이지 않던데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네. 앵커님보다 더 건강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렇게 안 좋아 보이니까. 아니 건강의 척도를 봤을 때 굉장히 건강해 보여서 아까 저기 목소리 들어보니까 건강하던데요. 아,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성경을 봐도 이게 11포인트로는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18포인트로 해도 내가 이제 보일랑 말랑이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네? 아, 없다고요. 그것도 그놈이 거짓말한 게 16포인트 이상 돼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봤어요. 이 세상 천지에 16포인트로 된 성경이 없다니까요. 로마 교황청 가도 없을 거예요. 아, 떡국열차님께서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네. 1965년 인도네시아 쿠데타 세력이 외국인, 지식인, 자국민 등등 100만 명 학살한 사건을 그 당시 학살 책임자에게 재현해보자 하면서 다큐로 몰래 찍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랑스럽게 학살 당시 이렇게 죽였다, 이렇게 고문했다 등등 웃으면서 재현을 합니다. 뻔뻔한 윤석열이 생각나더라고요. 꼭 보시길 바랍니다. 액트 오브 킬링. 떡국열차님 감사합니다. 액트 오브 킬링 액트 오브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거를 또 다시 재현해보라 하니까 또 자랑스럽게 딱 윤석열이네. 네. 네. 거기 여기 또 찾아보니까 뭐 상반된 기억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상반된 기억들을 추적하는 건데 보니까 제가 볼 때 상반된 기억이 아니라 거의 제가 볼 때는 그냥 거짓말처럼 자기 말을 그러니까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으면서 그대로 토해내는 그러니까 되게 제가 볼 땐 뭐 비열하고 비겁해서 매우 비루한 인간형이 윤석열이고 그걸 지금 저희들이 다큐멘터리로 진짜 현장에서 재판을 통해서 다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